녹화 다. 자, 요번에 볼 곳은 도병마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병마사에서 이 병마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계에 파견된 그 지방 관리들, 지방 그 관리들을 그 도병마사죠. 그래서 양계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들을 병마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선종 때부터 파견됐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도병마사를 주로 임명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로 이제 재신들이 임명돼요. 재신들이 판사로서 겸직하는 제도예요. 근데 중앙에 있는 재신들이 직접 가서 병마사를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파견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병마사예요. 지병마사. 그래서 요게 보통 지자가 붙으면 대행하다는 뜻이에요. 대행하다. 송나라 때부터 인제 그 실시한 제도인데 그래서 지병마사를 파견하고 또 이제 재신들하고 이제 재신들이 지병마사를 통제하려면 뭔가 이제 그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인제 현종 때 도병마사를 만든 거예요, 도병마사.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그 위에서 지병마사의 보고를 받고 국방의 업무를 이제 처리하면서 하는 장소들인데 거기에는 이제 그 도병마사의 판사 역할을 한 사람 외에도 그다음에 다른 재신이나 추미애도 다시 와 가지고 다시 같이 논의하거든요. 그래서 도봉마사가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도병마사는 현종 때에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병마사 자체는 성종 때 만들어진 간직이지만 요걸 가나다는 그 뭐냐면 간청 해의 기운은 현종 때 만들어졌어요, 도병마사는. 그리고 나중에 도병마사가 점점 커지면서 잘못됐는데 도평의사사로 전환되죠. 예. 그래서 이제 도병마사 구성을 보면요. 재신과 추미리 겸직을 하고요. 요것도 겸직제예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형성된 비상설직이었다. 약간 비변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도병마사 간혹 구성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 도병마사는 제일 높은 집이 판사예요, 판사. 보통 판사, 사, 뭐 부사 이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겸직제 할 때 나타난 간직들이거든요. 그래서 판사 정도 되면 맡고 있는 간청 자체가 뭐냐면 격이 좀 높은 거고요. 그다음 4가 제일 높은 거는 견직이 좀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병마사는 판사인데 자 요 뒤에 보면 식목도감이 있어. 식목도감은 사예요, 사. 4. 그래서 식목도감보다 도병마사가 뭐냐면 그 감 이런 그 권한이 더 크기 때문에 위상이 크기 때문에 도병마사가 판사가 되는 거고 위상이 떨어진 그 당시 이제 식목도감은 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판사는 주로 시중, 평정사, 그다음 참지정사, 정당문화, 그다음 지문화성사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맞는데 자 이들은 인제 주로 재신이죠. 재신급 인물들이 담당하고요. 그리고 사는 좀 아래에 있는 추민이 담당해. 그래서 육추민이라고 하죠. 그 6개 추민이 있는데 이들이 인제 담당을 한다는 거. 예. 그리고 인제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도병마사 변천 과정을 보면요. 현종 때 군사기밀과 국방상의 중요한 일을 의정했던 합의국을 설치했고 비상설직이었는데 무인 집권기 때 이 초반에 힘이 약했어요, 도병마사. 왜냐면 이때 인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도방이라든지 교종 도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도방이 아니라 중방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밀려 갖고 힘이 약했는데 고종 때 말년에 들어가서 이게 인제 점점 힘이 커져. 왜냐면 이때는 최씨 정권이 몰락할 때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임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던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 후기 집권자들은 좀 최씨 정권에 비해서 좀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 역량이 뒤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군사적인 업무들만 좀 담당하고 외교나 재정이나 이런 경제 부분 등등을 담당을 못 했거든요. 왜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대신하기 위해서 도병마사가 인제 다시 부활해 가지고 힘을 다시 복귀해서 그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인제 도당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해요, 도당. 예. 그래서 예전에 요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도당이라는 것은 국정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간청을 도당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죠. 예를 들어 고려시대 때 도당은 어디겠어요? 이 도평의사사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조선초기 때는 이제 의정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관청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인제 도평의사도 계층이 있는데, 자, 도병마사도 계속 불려지고 또는 도당이라고 불려지긴 하지만 좀 도병마사하고 약간 지금 국정 전반하고 좀 맞지가 않잖아요. 도병마사는 군사적 업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인제 그 고종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충녕왕 때 이름을 뭘로 붙이냐면 도병마사에서 국정 전반을 다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도평의사성을 계칭을 해요. 예. 그건 이제 원나 간섭안에 이루어진 간제 개편과 달리 독자적인 개편이었다. 그래서 충녕왕 때는 뒤에 얘기했지만 원나라의 요구 때문에 뭐냐면 간제를 격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간제들이 격화됐지만 도평의사선 경우와 다르게 이거는 원나라 요구와 상관없이 독자적 개편이었다. 왜냐면 원나라 입장일 때 도평의사사는 중국에서 발원된 그 제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터치할 필요 없겠죠. 어차피 자기들이 이제 만든 제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힘을 모아주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삼성육부제가 격화되면서 삼성육부제 아래에 있었던 여러 간청들이나 간직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들이 대부분 어디로 갔냐면 도평의사로 옮겨가고 여기에서 행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도평의사서도 개편되어 모든 국사를 합의 시행하는 최고 정부기관으로 원래는 비상설직이었는데 상설됐고요. 그 구성원도 점점 크게 확대돼서 고려 말에 제추상의가 70명에서 80명 구성됐다. 이렇게 했는데 제추상의라는 말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상의라는 것은 제추는 아니지만 재상은 아니지만 재상급 정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제추상의라는 거는 예. 그래갖고 이제 제추상의가 늘어서 그 70명, 80명이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밀직사와 첨의도 참여했다. 후에 이제 삼성 육부제도와 관련된 건데 이건 좀 나중에 간제 격퇴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육색장과 육방독사 이를 통과한 경력사도 이제 설치했다. 실무적 기구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고조사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도평의사사의 운영 방식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큰일이 생기면 여러 인제 중요한 간직들, 재상들이 모여 가지고 논의해서 결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도평의사사는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도 나름대로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성계가 인제 고려 왕실을 무너뜨리고 조선 왕실을 세울 때도 도평의사사의 결의를 받고 인제 이렇게 통과를 시켰고 형식적이지만 한동안 도평의사사가 존재를 했는데 나중에 인제 그 정종 때 이방원에서 폐지됐죠. 원래 정종 때 인제 실권자는 이방원이잖아요. 그 이방원에서 인제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도평 의사사의 권한은 의정부로 이제 바뀌게 되죠.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식목도감을 볼게요. 식목도감은 요 식목이라는 것은 격식이라는 뜻이에요, 격식. 그다음에 조목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절차나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어떤 그 법식당 같은 걸 법식이나 절차 같은 걸 정할 때 그 뭐냐면 만든 거다. 그래서 제도와 격식을 유지하는 기관으로서 일종의 이거 오늘날로 면 입법기관 정도 역할을 하죠, 입법기관. 예. 그래서 격식, 조목을 가리키는 말로 식목도감은 주로 제도나 격식을 의정했던 기관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근데 이 식목도감은 앞에 있는 도병마사와 좀 약간 그 격이 떨어진 기관이죠. 그래서 제추가 논의한 기관이었지만 좀 이게 급이 낮기 때문에 제일 높은 제가 사야, 사. 판사관이나 그다음에 부사고 그다음 판관 이런 식으로 이제 격이 한 단계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요 성제라는 것은 인제 그 당시 그 상품 이상의 추신을 얘기해요, 추신. 추신. 그리고 여기는 주로 인제 어 잠깐만요. 성제는 얘들이 재신을 얘기하죠, 재신. 그 일부 추신도 있어요, 일부. 추신도 여기 인제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정상품 사 부사는 추신들이 담당하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단계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가 각각 검무라고 했는데 검무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좀 인턴 지식이에요, 인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벗어나기 전에 잠깐 인턴했다, 실습했다. 그래서 건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무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과거시에 각과에 합격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보통 각을 병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 시험에 좀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뭐냐면 인턴 자격으로 녹사에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이거 녹사는 이제 일반 그 구급 공무원처럼 실무직 같은 것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도 인제 이런 식목도감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지방 제도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고려의 지방 제도는 중앙 조직과 달리 좀 약간 안 나와요. 예 이게. 그래서 좀 빈도가 떨어져, 이 부분은. 그 중앙 제도는 많이 나오는데 지방 제도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 고려의 지방 제도의 특징을 좀 보면요. 그 상당히 불완전한 이원적인 조직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도 양계라는 조직 있죠. 이론적인 조직. 그래서 오도와 양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보면 그 예종 이후에 완성된 지방제도 특징을 이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북계하고 동계가 있죠. 여기는 이제 군사적 업무를 담당을 했던 지역이고 병마사를 파견한다지만 실제로 병마사를 파견한 건 아니고 병마사는 이제 수도에 있는 그 재신들이 겸했고 실제 지병마사를 파견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요 지역은 주로 거란족이나 여진족 요 동계 쪽은 이제 동해안으로는 이 외적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고 남도에 5도가 있죠. 서해도, 고주도,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 요 5주도 있죠. 예. 그거는 이제 민정기구죠. 그래서 이제 뒤에 안차사가 여기를 관할하죠. 여기를.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양계 외에도 양 북계와 뭐냐면 남도 외에도 하나의 또 특수한 기구가 있어. 지역이 있죠. 경기도죠. 경기도는 개경 주변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항해도 일부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에 있었던 땅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경기 지역과 좀 이렇게 다르죠. 그 조선시대 경기도는 여기잖아요. 지금도 여기지만 그 양강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명칭들은 그 지역의 주요 도시들의 앞글자를 딴다는 거 아시죠?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고 그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고 양강도가 나중 조선시대 충청도가 되죠.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 뭐 강원도는 강원과 원주의 앞글자. 그래서 이런 거 있다는 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5개 그 남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앙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돼요. 그렇다고 삼국시대보다 약화됐냐? 그건 아니고 조선시대에 비교해 볼 때 지방 통제가 약화됐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연보다 속현이 많았고 그다음 속현은 지방호정이나 항리가 지배했다. 자, 여기서 주연과 속현이 있는데 보통 인제 고려시대 때는 부목군현이라고 하죠. 예. 부목군현 또는 주목군현이라고 하고 예. 근데 이제 기본 말단은 이 군과 현인데 자 요게 모든 관리들 파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 그래 갖고 어떤 식으로 파견했냐면 이 후삼국 시대 때 호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호족 중에서도 큰 세력의 호족도 있고 그다음에 작은 세력들의 호족도 있겠죠. 그래서 큰 세력의 호족들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있죠. 여기가 나중에 주현 또는 속주군이 돼요. 그리고 작은 호족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은 속현, 속군이 돼요. 그래서 보통 관리가 파견된 그 주연 요때 주자는 우리가 행정할 때 주자가 아니라 그 주인할 때 주자 있잖아요. 요 주자요. 요거는 예. 하여튼 요 주연과 주군을 파견한 곳은 예전에 호족 세력 중에 힘이 강한 지역을 주로 파견했어요. 그게 요충지니까. 그래서 요기를 통해서 요기를 통제했던 거죠. 예전에 상대적으로 호족 세력이 약한 지역을 속전 속군을 지배했던 그런 체제였다. 자, 그래서 어떤 그 형상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현이 군보다 크죠. 근데 이 주군이 속현을 지배하는 형상이 있어. 군의 크기나 그러니까 행정 그 단위가 상관없이 예전에 지역 단위 그 지역의 호족들이 여기에 주군이 있었으면 그 비록 행정 단위가 크더라도 인구가 많더라도 속현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그 뭐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고려시대 때는 주연하고 주군이 속현과 속군을 지배하고 또 향소 부국을 지배하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신분이 결정돼. 그래서 주연과 주군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속현과 속군은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향소부군은 더 낮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신분제도에 입각해서 뭐냐면 그 행정제도가 운영됐다. 행정제도가 운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조선시대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철저하게 인구나 토지 결수에 따라 행정구역을 나누고 이렇게 편제를 했거든요. 행정적 성격이 되게 가운데 반해서 그에서 반해서 그 고려시대 때는 철저하게 이렇게 신분적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연과 속편을 중앙제도와 연결시켜주는 중간 행정기구가 상당히 미숙했다. 일부 개수관이 존재했는데 뭐 개수관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수관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한정돼 있었는데 주 축가사주단을 파견하거나 그다음에 지방 인재를 추천하거나 그 중재수를 수송해주는 제한된 기능을 했지 모든 업무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개수관이 못했다는 거.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안찰사라는 게 있어요. 안찰사는 원래 관찰기구였죠. 중앙에서 파견된 경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게 이제 뭐랄까요? 그 지역을 가난한 이제 그 지방관으로 바뀌게 돼요. 예, 외관이죠. 근데 이 초창기 때 안찰사는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특별히 상주하지 않고 요 5도 지역을 돌아가면서 감찰한 구역이야. 그냥 감찰 구역. 예, 이렇게 감찰 구역을 이제 정해가지고 했고 상주하지 않고 지위도 되게 낮았다. 초창기 때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되면서 이제 어떤 곳에 상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지역을 이제 업무를 통과하는 그런 지방 총책임자가 되었는데 이건 나중에 고려 후기 때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고려의 지방제도의 정비 과정을 보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정비됐어요. 고려 초기 때, 그러니까 태조 때는 수령을 따로 파견하지 않았어. 왜냐면 여기 이제 호족들이 장악했기 때문이죠. 호족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조세수를 관장하기 위해서 금유와 조장이라는 사람을 파견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냥 성종 때 가서야 시무 28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가서야 12목을 이제 설치했고요. 현종 때 사도우북 8목 56지수 군사 28진장 20현령 같은 지방제도 정비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현종 때 한번 이제 대규모 정비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종 때 왜 정비됐냐면 현종이 2차 침입 때 건한의 2차 침입 때 나주까지 도망갔잖아요. 근데 도망가면서 이게 이제 여러 순환을 겪었어. 지방 항리들이나 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하면서 순환을 겪은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형상들이 일어난 거는 그 당시 고려의 중앙 권력이 지방까지 확실하게 침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항리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삿대질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2차 침입 이후부터 그 지방 행정 조직을 한번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되죠. 현종 때. 그래서 현종 때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예종을 거쳐서 완비가 돼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중기 이후에는 많은 속현에 관문을 설치하죠. 그 당시 유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유민을 의무한 위조하는 차원에서 그 유민들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관문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개수관을 설치했는데 몇 개 큰 군현을 주요를 통제했다. 그 큰 주요는 뭐냐면 주요는 몇 개의 큰 군현으로 많은 주요를 통제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군과 현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을 개수관을 설치했는데 대개 보면 그 지방의 요충지나 큰 행정단이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주현이 더 크면 거기에 이제 주현을 개수관을 임명해갖고 그 지역을 통관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 했죠. 이 개수관이 원래 의도와 달리 뭐냐면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통갈 역할보다는 그냥 지원하는 역할, 축가사절 파견이나 지방 인재 추천이라든지
중재인을 제수할 때 수송할 때 감독하는 그 정도 역할밖에 못 했다는 거야, 이 개수관이. 예. 그러니까 개수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중기 때부터는 개수관 대신에 뭘 설치했냐면 오도 양계를 설치했어요. 오도 양계. 그래서 오도에는 안차살 방향에서 주부 군현을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양계를 이제 설치해서 방어사중과 진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도에는 안차살 방향이고 이 안차살은 원래는 경관직이었는데 점점 지위가 올라가서 외관직으로 상사가 됐고 병마사 같은 경우에 아까 중앙에서 그 재신들이 겸직했다고 했죠. 실제 파견된 병마사는 지병마사예요.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쭉 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게 표가 편종으로 돼 있는데 편종이 아니라 예종이에요, 예종. 좀 고쳐 주세요. 예. 자, 개수관 관련된 내용 아까 지금 언급했죠. 그래서 그때 지방에 중앙과 지방의 군현이 있는 중간기구 역할을 했고 되게 큰 지역, 중요한 요충지에 개수관을 겸직하도록 한 거야, 수령이. 근데 실제로 상하관계는 아니에요. 예,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개수관이 조선 초기 때까지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그때 이 개수관을 바탕으로 나중에 군익도를 체제로 전환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그 조선시대 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특수행정구역인 향소 부곡이 설치되고 상경이 이제 설치됐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상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상경과 후기 상경이 좀 다르죠. 초기 상경 같은 경우에는 개경, 서경, 동경이었는데 후기 상경 같은 경우에는 그 개경, 서경, 남경이야. 그러니까 동경에서 남경으로 바뀌었어. 이 양주 지역이죠. 오늘날 양주. 예. 그래서 문종 때 상경으로 이제 변화됐다. 그래서 양주 중에 이제 남경이라고 해서 이제 한양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양주 원래 한양이라는 지역 남경이 그 양주에 있었어 양주. 하여튼 그래서 있고 제가 왜 강조하냐면 그 예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양주야 양주. 이 양주가 지금의 이제 동두천, 의정부, 뭐 남양주 저쪽 서울권까지 다 포괄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양주 안에 남경을 설치한 거야. 그래서 상당히 위상이 높았던 동네인데 지금은 조그만 동네로 바뀌었죠. 안타까워요. 예.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때 양주 그러니까 남경으로 이제 바뀐 게 뭐냐면 남경기지에서 영향 때문이다.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한때 이제 요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또 했던 때도 있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서경의 분사제도의 시신데 서경은 그 개경의 제도나 이런 것들 그대로 어, 복불해 가지고 여기다 석영에다 그 만들어 놨죠. 이게 이제 태조 때부터 해서 계속 정비돼서 예종 때 완비됐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그렇지만 이제 초기에 석영인의 우대 정책을 펼쳤으나 모청의 난이 약화됐어. 그래서 이때 이제 군사 제도는 계속 유지됐지만 모청의 난 이후에 부터는 좀 약해지고 그리고 나서 조이총의 난 때 완전히 군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석영에 있는 간직은 일종의 토간직이 돼버린 거죠. 그 지역의 지방 간직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주연과 속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이 주자는 주인 주자 이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간청 그 지방 갈 때 주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주연하고 속견의 관계는 어떤 거냐? 주연은 그 누가 파견됐죠? 외관이 파견됐고 속견은 이 주연 밑에 예속되면서 향리들이 이제 통치했던 곳이죠. 근데 주연과 속견은 단순히 지방 행정 단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서로 간 신분적인 연관 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군과 주연이 속군과 속견을 지배하는 형태가 됐다. 그래서 신분적인 어떤 예속 관계가 있다. 그래서 속군과 속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군, 주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신분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속군과 속견은 주군과 주연에게 여러 가지 공물도 갖다 바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했죠. 후삼국 시대 때 지방 호족들의 어떤 근거 호족들의 어, 다 소했다. 대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편제했기 때문에 그 형상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좀 말했처럼 주군이 속군천을, 아니, 작으니까 말렸는데, 주현이 자기보다 큰
속군을 통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지방구역의 행정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속되냐, 후삼국 시대 때 지방호적 때 세력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뒤에 넘어가서 고려 후기 때 지방제도의 변화를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주연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속현의 간물을 파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도 양계 지역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양계와 경기 지역, 그 개경 주변의 지역이죠. 이것이 남도화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이렇게 양계, 경기, 그 다음에 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졌던 행정구역이 도로 통합되죠. 도로. 통합되고 그러니까 향소부국이 점차 소멸돼가지고 요 소멸 과정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조선 초기 때 점점 없어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항리세력도 약화되고 안찰사가 점점 지위가 올라가. 앞에서 안찰사는 그 경관직이 있잖아. 서울에 파견된 임시직이야. 그래서 자기 지역을 감찰하는 지역 역할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안찰사가 이제 외관직으로 바뀌고 그다음 2품까지 상승돼. 예전에 5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름도 도관찰 추철사라고 해서 자기 감찰뿐만 아니라 자기 감찰 구역의 모든 행정 구역을 다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이름이 이게 관찰사로 바뀌죠. 관찰사. 이게 빠지면서 관찰사로 바뀌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방간을 보자. 오도 양계 중에 이제 오도에 파견된 것은 안차사죠. 그래서 안차사는 초창기 때는 견직이었고 그냥 감찰 역할만 했어요. 감찰. 그냥. 그래서 6개월을 이제 지방을 순시하면서 감찰했지만 나중에 점점 권한이 올라갔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수령이 있는데 수령은 수령 오사다라고 해서 수령의 기본적인 업무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농업진흥이나 인구와 호구 중식, 부세 수치 어떤 공정 그다음에 재판의 공정, 치안 유지 이런 역할을 했다. 이건 조선시대 때 이제 뭐 그 뭐랄까요 수령 칠사하고 비슷하죠. 예, 거기에 두 가지만 더 플러스 된 거니까 봉행 육조다 해가지고 안찰사가 각 지방의 수령 업무에 대한 감찰, 소품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지방 수령을 평가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외관 속관제도에서 수령을 행정적으로 보좌하면서 향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다수의 속전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장서기, 법조, 의사, 문사, 판관 등을 속관을 중앙에서 파견한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속관제, 외관 속관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는 주로 관찰사만 있죠. 관찰사가 돌아다니니까 관찰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제 파견된 간직들 있잖아요. 근데 고려 시대는 일반 말단 수령까지도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네, 이런 게. 그 다음에 촌이 있는데 이 촌은 말단 행정 조직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농민의 생활 근거지로서 주, 분, 군령과 별개의 단위가 아니라 밑에가 하부 조직, 하부 단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촌들을 단위가 아니라 자연촌을 몇 개로 묶은 행정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촌을 매개해서 국가적 수치를 실현함으로써 자연촌이 아니라 몇 개의 자연촌이 합쳐진 지역촌, 그러니까 행정촌을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통치했던 얘들을 여기 좀 끌어올려야 되겠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촌장이나 촌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있고 이들 계층들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라고 해요. 백성. 성을 가진 그 사람들 이런 의미죠. 예. 잠깐만요. 성자가 어떻게 썼지? 아, 자, 백성이라고 하는데 요 백성 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그 촌장과 촌정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위치상 보면 하류 지배층이야. 여기가 이제 문벌 기족이 있으면 여기가 토족색도 있고 향리죠. 향리 바로 옆에 백성 계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백정이 있고.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거야. 백정과 향리의 중간에 있는 계층들이 뭐냐면 백성 계층이고 이들이 하급 지배층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그 고려 중기 때부터 뭐냐면 토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뭐냐면 이들이 일촌일성이 돼갖고 백촌 그 총장이나 총정들이 토성을 갖게 되면서 이들 백성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촌일성 정책, 일성일종 조치를 항리가 갖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항리 이미 가졌고 이때 이제 고려 중기 때 일성일촌 정책은 주로 그
촌장하고 총정에게 주어져서 성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얘네들이 성을 갖게 되고 이들을 백성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백성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군사제도 이제 편제 과정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한번 중반과 관련돼 갖고 시험에 문제 나왔죠. 예. 자, 여기 보면 중앙에 보면 2군 6위가 있어요. 2군 6위. 그래서 왕실 호위병으로서 뭐가 있냐? 음양군과 용호군이 있죠. 용호군을 걸령군이라고 해요. 걸령군. 그래서 이제 무신정변 때 이방 이고가 걸령 행수였잖아요. 요게가 이제 용호군이 이제 걸령군 그때 이제 그 왕의 친위부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보통 은영군이 1령, 용호군 2령 그래갖고 했는데 보통 1령이 1000명이거든요. 그냥 은양군 1000명, 용호군 2000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한 3000명 정도 구성이 됐고요. 물론 이거는 그 완편시 이제 그 3,000명이고 실제는 3,000명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축소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6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도성을 경비하거나 그다음에 지방의 요충지를 뭐냐면 경비하거나 아니면 출정군. 그래서 이제 그 전쟁 나면 군대가 이제 출정하잖아요, 중앙에서. 출정군의 역할을 했던 것이 그게 뭐냐면 출정군이네. 출정군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유기의 역할이다. 그래서 유기 보면 금오이, 뭐 천오이, 간무이, 자오이, 신오이, 흥이 6개 있고요. 그래서 대략 몇 명이 있냐면 이게 3만 35정이니까 3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완편시 이제 얘기고 실제 운영은 또 다를 수가 있죠. 간편할 경우에는 뭐 어, 그만 명도 안 구성될 수 있고 그래요. 지금 뭐 예비사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완편시 11,000명인데 예비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1,000명이 못 되죠. 잘해봤자 1,000명, 2,000명 정도 연대도 안 되는 그런 병력으로 사단을 이렇게 꾸리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군 6위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리고 2군 6위에 상장군과 대장군이 있어 각각. 2군 6위에 상장군, 대장군이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뭐냐면 중방이야. 중방. 그래서 이 중방은 언제 구성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 무신정변 이전부터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여서 회의했던 그 기구인데 아직까지 무신정변기까지는 큰 역할을 못했어요. 왜냐면 도병마사가 있잖아. 예. 근데 무신정변 이후에 이제 상장군, 대장군이 이제 권력을 이제 다 가졌잖아요. 근데 예전에 삼성 육부제도 안에서 가서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예전에 갈래도 자신이 논의했던 모였던 중방에 모여가지고 모든 이제 국정을 처리하게 되죠. 최씨 정권 이전까지. 예. 그리고 있고 그 외에도 중방의 상장군 대장군이 모였던 그 합의에 의하면 그 밑에 이제 어 계급들도 같이 모였어. 그래서 장군방에서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했던 것도 있고요. 낭장방이 있어. 연대장군 정도 되는 그 건데 여기 있고 상원방, 교의방 이런 게 있어요. 교의, 상원, 난장, 장군 어디에서 많이 듣던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 그 카페 북소형 카페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교의, 상원, 난장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등급을 정해놨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무인시대인가 그거 보고 좀 약간 필 받아가지고 적어놓은 거야 이걸. 예. 그래서 지금 북소형 카페에 이제 이렇게 등급 체제가 연결돼 있다. 그냥 좀 알아두시고. 예. 자, 그다음 지방을 보죠. 지방은 주영군과 주신군이 있어요. 그래서 주영군은 주 남방에 있는 부대고 예비군들이야. 예비군들. 그리고 주진군은 북방인데 상비군하고 예비군이 있어요. 항상 주둔된 부대가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동원된 예비군도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순과 정용군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기병, 뭐 보병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 일품군이 있어. 일품군은 오늘날 공병부대야. 그다음에 이품, 삼품군이 있는데 이거는 민방위 부대 정도 보시면 돼요. 이 품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 향리들이 통제하는 군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방 같은 경우에는 병마사가 있고 실제 병마사는 그 지역에 파견되지 않고요. 지병마사 실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는 방어사
그다음에 진은 진장이 있고 그 밑에 도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령은 그 지역의 토착인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앙군과 지방군 설명이고 특수군이 있는데 특수군은 정종 때 강군사라를 설치했죠. 거란을 대비해서 호족 군대를 이끌고 청천각에 배치시키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호족대 군대를 지방에 예속시키려고 했던 그 조치에서 했고요. 강군사가 나중에 주영군의 모태가 됐던 그 거고 그래서 숙종 때는 별무반을 만들었어요. 이 별무반은 2군 6기가 제대로 운영됐으면 만들 필요 없겠죠. 근데 2군 6기가 뒤에 있지만 좀 이제 쇠퇴했어. 여러 경제적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따로 이제 뭐냐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별무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진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최후 때는 마별조, 뭐 삼별조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런 그 뭐지 그 중앙 군들이 2군 6기들이 나중에 들어가면 이게 무너져요. 이게 2군 6기가. 자, 그래서 이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언제 때냐면 이미 이제 고려 중기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유가 뭐냐면 이 경제 기반을 제공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군인정 같은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것들은 다 뭐냐면 문벌기조 장원에 의해서 잠식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신 집권기 때 또 한 차례 더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무인 집정들이 사병을 모집해요. 사병을 어디로 모집하냐면 그 당시 2군 6기에 있는 병력들 빼가지고 괜찮은 병력들 빼서 사병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삼별조 공격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병력들 빼가지고 이런 것들 만들어. 그러니까 2군 6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어도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해. 되게 이제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남아있는 거죠. 좀 2성급, 3성급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군유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나중에 고려 말기 때는 그걸 대체해서 만호제라든지 원수제라든지 연호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이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2군 6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2군 6기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군방 제설과 부병 제설이 있는데 자, 요걸 알기 전에 고려 시대는 양인 계병제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양인 계병제는 신분상 양이면 모두 병력 병사로 이제 착주되는 제도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지는 제도죠. 그래서 조선 시대는 양인 계병제사였죠. 그래갖고 신분상 양인이면 어떤 형식이든 뭐냐면 자기가 직접 뛰거나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보인으로서 이제 경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어 그게 이제 있는데 고려 시대 그렇지 못했어요. 고려 시대 때는 크게 이제 그 무방 계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교직을 갖고 있는 훈관직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집안에서 세습을 하거나 뛰어난 인물들 뽑아서 이제 장교나 장군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이제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많았어. 예. 그래서 양인계병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병들을 어떤 식으로 뽑아서 어떤 식으로 경제력 보상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건 그 중앙군을 얘기하는 거야. 양인계병제가 확립되지 않은 그 시대에 이 장군을 제외한 중앙군의 군역 당당 방식과 신분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군반제설과 부병제설이 있는데요. 자, 짤막하게 설명할게요. 부병제설은 일단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당나라 제도 당의 부병제 있죠. 그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당의 부병제 일반 농민으로 구성됐잖아요. 당연히 중앙군의 일반 농민들로 구성됐다. 사병은. 그리고 군역의 대가로 군인제를 지급했다. 양인 계병제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양인들 중에 백성 중에 이제 그 백정이라고 하죠. 백정 중에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징병당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뭔가 대가를 줘야 돼. 조선시대는 대가를 줄 필요 없죠. 왜냐면 다 똑같이 군대 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데 고려시대는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뭘 줬냐면 군인전을 줬어요. 군인전. 근데 군인전을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기 토지의 면세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조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군인전은 아마 면세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군반지에서는 뭐냐면
자, 상층 지휘관은 어차피 전시과를 보고 그 밑에 사병들을 얘기하는데 사병들조차도 직업 군인이다. 이 군적에 등록돼서 군역에 세습된 사람들이 있고 경군이 군인전을 지급받았지만 이때 군인전은 그 앞에 있는 농민들에게 줬던 부병제설의 농민들에게 줬던 연세전이 아니라 실제 수조권을 준 거다. 어, 그래서 수조권을 줘서 뭐냐면 양호들 실제 자영농민들이죠. 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경작을 해서 거기에 수조권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 이 군반 시족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 대립을 이제 견해를 보충한 게 있어. 이 경해군 홍선제설인데 이건 뭐냐면 중앙군은 직업군인하고 농민군로 같이 구성됐을 거다. 이게 이제 뭐 구성 방법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 그래서 보통 교과서에서는 경해군 홍선제설이 채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부병제설이든 군반제설이든 경해군 홍성제설이든 공통조는 상층 지휘관들은 뭐 상관없어. 지휘관들은 얘는 어차피 전시관의 가전을 지급받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뭐 하사관 정도나 이렇게 사병들은 그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군인제를 지급하고 군인제 성격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설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문벌귀족사의 성립과 동요를 보겠습니다. 네.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어 11번입니다. 마지막 인증번호 11번이에요. 네. 자, 문벌귀족사회는 어떻게 형성됐냐면 초창기 때부터 형성된 건 아니죠. 대개 이제 시기적으로 12세기 정도 이렇게 형성됐다고 보면 돼요. 자, 그들의 출신들을 보면 예전에 지방오적 출신도 있고 계국공신도 있고요. 그다음 신라 육두품 출신도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공로나 각오를 통해서 중앙관료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문벌귀족 거듭되죠. 그리고 꼭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그 고려 초기 때는 본관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고정돼 있어. 다른 데에 갈 수 없어. 어. 근데 유일하게 이제 뭐냐면 자기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간직을 갖는 경우야. 그래갖고 지방 호족이나 신라 육두품도 요게 자기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큰 공로를 세우거나 가거제도나 뭐 등등 해갖고 중앙관리로 정착되면 어차피 이제 여기에서 정착되면 그 음서제나 이걸 통해서 또 문벌귀족을 계속 세습 자기 지위가 세습되죠. 그래서 문벌 귀족화 되잖아요. 그래서 문벌 귀족들은 이성 귀족이고 원래는 조상들이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들이 중앙 관료로서 계속 세습화되면서 일종의 정착화되면서 개경에 거주하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벌 귀족들은 개경에 거주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문벌 귀족들 사회적 성립의 어떤 그 특권을 볼게요. 자 이때 문벌 귀족의 특권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주의할 게 이들의 특권은 법이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뭐냐면 규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벌사회론에 보면 이거 규정되는 게 아니라 간습적으로 인정받는 거야. 어, 한순간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 예. 자, 하여튼 정치적으로 보면 과거와 음소를 통해 간직을 독점했고요. 정치 권력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간직에 따라서 가정과 공훈전을 받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는 귀족 상호간 그 다음에 왕실 간의 통합권을 형성했는데 특히 왕실 간의 결혼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왕실의 결혼을 통해서 외척이 되면 권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외척을 계속 해먹다 보면 이렇게 권력을 통해서 판단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가문이 이자겸이 발주한 경원 이씨 집안이죠. 이 집안이 상당히 유명하죠. 예. 자, 그래서 이 귀족사의 분열을 보면요. 정치 권력 독점과 경제 특권 확대를 둘러싸서 문벌 귀족과의 대립이 나왔고 결국 이런 것들이 표출된 것이 이자계난과 그다음에 노총의 서교천도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사항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문벌 귀족 중에 그 왕실과 통혼하는 외척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집안이 경원 이씨 집안이야. 그러니까 경원 이씨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자연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문종부터 해서 인종 때까지 수많은 왕비들을 배출했죠. 특히 제일 절정이 됐던 게 뭐냐면 이자겸 때죠. 이자겸은 예종하고 인종을 또 배출시켰어. 그러니까 예종과 인종의 왕비를 됐죠. 예종에 하고 이제 그 변했다 문경태하고 이재명이 딸이고요.
예종하고 문경태후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인종이야. 그러니까 인종 입장일 때는 이자겸이 외할아버지 되는데 이 외할아버지가 자기 딸 두 명을 또 바쳐요. 그러면 좀 약간 이게 촌수가 꼬이죠. 이게 자기 이모하고 결혼한 거잖아. 이 근친혼이죠. 근데 고려시대 때는 이런 근친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런 것들이. 자, 하여튼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있는데 문벌 귀족들이 너무 강하고 또 문벌 귀족이 강하니까 왕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왕권이 있을 때는 문벌 귀족들과 이제 그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의 측근 세력들을 강화시켜놔요. 측근 세력들. 주로 이 측근 세력들이 어떤 출신이냐면 여러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경 출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서경 출신자들은 고려 초기 단계 때부터 커터제를 실시해서 중앙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은 또 영국권이 없다 보니까 그 뭐냐면 왕권과 유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왕권의 어떤 그 측근세력으로서 왕의 측근세력도 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아, 숙종을 보죠. 예, 숙종. 앞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숙종 전에 현종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현종이 좀 나이가 어렸어. 그리고 좀 유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외척했던 이자의 난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의 난을 진압하고 등장한 게 숙종이야. 예. 그래서 숙종이 이제 그 이자의 난을 진압하고 현종부터 양해를 받고 이제 집권했거든요. 그래서 숙종은 현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작은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작은아버지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세조하고 단종하고 관계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이 수종이 그 당시에 이제 유학한 현종에 뒤에서 외적 위자를 무력으로 진압해서 즉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즉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심을 통해서 즉위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앞에 있는 왕들보다 권한이 컸죠. 힘이.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신법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왕안서의 신법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법 내용을 보면 벌무반을 설치했고요. 그다음 남경천도를 시대했죠. 그래서 앞에서 이 남경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궁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문벌 귀족들의 반발 때문에 결국엔 실패를 했죠. 하여튼 시도는 했다. 남경 기지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주정관을 설치했다는 거. 주정관. 그래갖고 이 주정관을 설치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거 누가 건의했죠? 예. 그 당시 의천이 건의했잖아요. 그래서 의천이 건의해가지고 그 당시 은병 해동통병 같은 걸 주셨는데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의천이 이제 송나라에 가보니까 동족을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도 화폐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걸 숙종이한테 건의하니까 주종관을 설치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예. 그 다음에 또 요게 플러스 시키면 국자감에 여기 있네요. 예. 국제학원에 서적포를 설치했어요. 예. 그래서 책의 인쇄 및 출판을 담당했고요. 종교적인 보면 이제 평양 기자사당을 설치하고 청태종 확립이 있는데 이거 뒤에 얘기했지만 의천어하고 청태종 확립하기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주이 씨와 이제 연결된 법성전을 두고 불교계를 통합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숙종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 그다음에 그 뒤에 의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의천이 이제 송나라 유학 가서 보니까 송나라에 동전이 널리 사용되고 있거든요. 상품화폐 경제도 발달하고 그래서 동전을 사용하자라고 건의를 했어요. 주전을 건의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숙종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주전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갖고 은병이나 해동통보 같은 걸 주재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농업 사회다 보니까 이게 널리 유통되지 못하고요. 개경 지역에서만 유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예. 자, 의천은 송나라 유학생을 통해 송해 화폐 경제의 발달 상황을 발달을 상을 목도하고 고려에서 화폐 유통을 주충한 것이었다. 자, 의천은 화폐 유통의 이점으로 첫 번째 건기로부터 유통 과정의 미네스타를 건기들이 유통과정에 민의 수타여 사적인 부를 추적한 것을 방지할 걸 들었다. 즉 법정화폐를 쓰면 물품화폐를 사용했던 기존의 질서에서 건세가나 지방세력까지 누렸던 이득을 줄이는 대신에 그에 따른 국가와 중화급 관료, 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또 법정화폐를 쓰는 이점으로서
조세를 합해서 수납함으로써 조원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녹봉도 일부 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녹봉에 의지했던 관료들이 유통 경제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자, 이 세 가지 혜택에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의천이 동전사의 권위, 주전론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요거는 그 포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분석 내용들 보면 제가 지원해 갖고 쓴 게 아니에요. 저는 뿌셈이나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이제 발췌해 가지고 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읽을 때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보세요. 예. 자, 그래서 당시 숙종은 외척이나 처촉을 배제하고 지지세력을 구성해 국정의 주도권 장악을 했고, 이게 숙종 자체가 일종의 쿠데타를 집권한 거잖아요. 이자의 난을 집권해 갖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뭐 강제 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부터 자기 세력을 키울 필요가 있겠죠. 왕권을 강하고. 자, 그 이상으로 송해 신법을 모델로 개혁을 추진했고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재정 부분이었다. 그 의천의 법정화폐 사용 건의는 국가의 재정 확보에 필요한 조치였다. 숙종은 의천의 건의를 사용하여 주정관을 설치하여 동전을 주저하여 유통시켰다. 자, 숙종은 화폐를 유통시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보충하고자 했으며 상업을 진흥시켜 그것을 기반으로 상세를 징수하려고 했다. 자, 이때 발행한 동전은 해동원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그다음에 해동자가 여기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중국 기준으로 해서 받아가는 동쪽이 고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만통보, 사만도 예전부터 이제 사만 일동이식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 지칭할 때 사만이라고 지칭했죠. 그래서 사만통보, 사만중보, 할구, 은병 이런 것들인데 그러나 소유권에서 여전히 쌀과 배 등 이용하는 간행이 있었고 주로 개경 및 대도시 주변에만 사용했다. 그래서 동류를 발행해서 이 당시 이제 경기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전이 널리 유포되기 시작한 거는 고려가 아니라 조선 후기 때죠. 상평통보를 계기로 해서 유포가 됐다는 거. 자, 예종 때 볼게요. 예종 때는 이제 업적 보면 대의적은 여진정권이 났죠. 그래서 앞에서 자기 아버지 숙종 때 변호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예종 때 가서 이걸 이용해 갖고 여진정권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동북 구성을 이때 개척하죠. 그 대내적 문화 발전을 꾀했다. 간학 진흥책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유학이나 간학 같은 걸 진흥을 하거든요. 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흥하고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교육이 번성이 됐어요. 12도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문벌 귀족세들이 이제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화됐죠. 그래서 위축된 왕권을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다음 유학 교육을 강화시키면서 좀 사상적으로 그냥 끌어들이기 위한 거야. 왕권의 이념을. 그래서 이런 뭐냐면 유학을 강조하려면 또 뭐냐면 간학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공부해서 그 왕에 대한 어떤 충성심을 배양하고 그런 관료들 양성해서 자기의 어떤 밑바닥을 둬서 이들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뭐냐면 사교육을 뭐냐면 억제하고 간학을 진흥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당시 여러 왕들, 뭐 숙종, 예종, 인종 등등 왕들이 그런 정책들을 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면 간학진흥 측면에서 간학 국학 칠제를 설치하고요. 요때 무학제를 설치했죠. 물론 이제 무학제 설치하고 나서 이 반발 때문에 결국에는 없어졌죠. 문인세 때 반발 때문에 이제 폐지했는데 이 문학제는 이제 무학제 설치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여진족들의 정벌들이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렇지만 문인세 때 반발 때문에 꼭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지만 실제 육제로 해갖고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양형구 같은 게 장학재단이죠. 그다음에 청영각이나 고문각 등 학문 연구기관을 만들었고요. 예의상정소를 설치해서 예의와 격식 등의 유교적 제도를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관문을 파견했다. 속현에 유민들 안무하게 해서 관문을 파견했다고 그래요. 이 유민이라는 거는 뭐냐면 고려시대 때 이제 나타난 말인데 고려 초기 때 본관제가 있었죠. 예, 본관제가. 그래서 그 본관에 속해 있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본관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고려 중기 때 들어가면 이제 그 문벌 귀족들이 그 농장을 학대하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그
뭐냐면 여러 가지 폭풍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본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들 뭐라고 유민이라고 해요. 유민. 그래서 이 유민들이 다른 지역에 살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안무하기 위해서 속전에 이런 간무를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 중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본관제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본관의 의미가 이제 고려 후기 때는 내 조상이 여기에 나왔다. 내 조상의 근거가 이렇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밀양박씨라고 하면 밀양이 제가 밀양박씨잖아요. 네, 밀양이 본관이죠. 근데 제가 거기에서 산 게 아니라 예전에 조상이 그 밀양에 살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학대됐다. 그러니까 우리 본관이 근거지가 거기 밀양이다 이런 의미야. 우리 조상이 예전에 살았던 곳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관이 의미가 그러니까 출자지라고 보시면 돼. 조상의 출자지. 그 의미의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인종 때 보면 인종 때는 이제 이정희만과 묘충의 난이다. 자, 이건 따로 뒤에 있으니까 그때 이제 살펴보고요. 자, 그때 이제 이정겸의 난이 집권할 때 그다음 금나라 사대 관계를 요구했어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였죠. 대신에 보주를 획득했어. 네. 이 보주는 그 당시 거란이 이제 요나라가 유일하게 압록강 이남에 뭐냐면 지역을 차지했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오늘 의주예요. 의주. 그 의주 지역을 획득했다. 그래서 이 거란이 이제 그 당시 여기 통제를 못하니까 우리가 여기를 먹겠다 하니까 금이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해라 해갖고 넘어가서 요 지역을 먹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유학진흥을 해갖고 삼국사기를 편찬했고요. 여기 삼국사기 편찬 시기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묘청의 난을 끝나고 나서 무신정년 중간 사이에 삼국사기가 편찬됐어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고금상정례를 이제 편찬했는데, 자, 이 고금상정례 좀 이름을 외워두세요. 이게 원래는 그 인종 때 편찬된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최후 정권 때 복간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뭘로? 금소갈자로.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토목공사가 있어요. 인종은 이제 이런 외교나 유학진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치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토목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재도 이제 만월대가 불타고 없어지니까 만월대를 재건했어. 만월대는 개성에 있는 고려의 국물 얘기예요. 태안의 굴포 운하와 벽골재 수출에 실패했다. 태안 지역 같은 게 태안반도 있잖아요, 여기. 여기를 뚫을 필요가 있었어. 여기가 이제 요 안을량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안을량이라는 요 지역이 좋은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뭐 암초에 걸리거나 풍랑에 맞아가지고 배가 많이 침몰했어요. 그래서 태안반도를 가려질 수 있는 여기에다가 운하를 만들려고 했지만 여기가 하강암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뚫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토목공사 때문에 또 많은 유민들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이자겸의 난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경원이 씨 집안은 앞에서 얘기했던 11대 문종부터 해서 17대 인종까지 80년 동안 외적 집안으로서 권세를 누렸죠. 이자겸도 이제 자기 딸을 왕비 2명이나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겸 세력들이 너무 커지니까 그 당시 이제 인종의 측근 세력들, 인종과 인종의 측근 세력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개경파, 성경파죠, 성경파.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이자겸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자겸을 뭐냐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자겸 그걸 눈치채고 그 당시에 누구하고 이제 손을 잡았냐면 척준경과 손을 잡았죠. 이 척준경은 지방 향리 출신인데 그 앞에 동북 구성 있죠. 여진족 토벌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려의 병권을 장악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도 하여튼 그 당시 인종이 측근세력과 함께 이자경을 제거를 했지만 역습을 당해서 결국에는 이자경이 척춘군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고요. 결국엔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김차, 남보리, 책택 같은 이런 서경파 중심의 측근세력들이 제거됐다. 이거 예전에 한번 예문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자겸이 척춘경하고 서로 결합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죠.
이자겸은 인종을 협박해서 자기 집에 가둬놓고는 자기 딸에게 시켜가지고 인종의 부인이죠. 독살을 시키려고 했는데 인종의 딸이 좀 약간 착했어. 그래가지고 독살을 못 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그 이런 글을 보고 인종이 선수를 쳐서 뭐죠? 척추경하고 이자겸을 갈려놓게 했죠. 그리고 척추경의 힘을 통해서 이자겸을 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자겸을 기양 보내고 결국에 척추경도 이제 쳐서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그다음 경원이 시세력들이 이제 되고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자겸의 난이 이제 끝났는데요. 예. 그럼 인주 이씨가 몰락하고 경원 이씨가 몰락하고 나서 그 잠깐만요. 아, 인주 이씨하고 경원 이씨는 동일한 거예요. 예, 찾아보니까 적어놓고 헷갈렸네. 예. 자, 하여튼 인주 이씨 세력이 몰락하고 나서 어떤 세력이 등장했냐 하면 경주 김씨 세력, 김부식 세력들이 실권을 장악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경파 세력들이 실권을 계속 장악하다 보니까 이 서경을 중심한 신흥 세력들이 진출이 어렵게 되잖아요. 예. 자, 그 과정에서 또 일어난 것이 이제 좀 있다는 것이 노총의 난이죠. 이자기의 난이 1126년에 일어났는데 노총의 난은 1135년에 일어났어요. 예. 이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죠. 예. 자, 성격을 보면 개경의 문벌 귀족과 서경의 출신의 관료사의 외교 문제 대입인데, 자, 이 개경의 문벌 귀족들은 상대적 보수파였고요. 서경 출신들은 약간 이제 혁신파들이었죠. 이자겸이 앞에서 사대 외교를 수행했잖아. 이자겸 제거당 후에도 문벌 귀족들, 세력들이 특히 김부식이 사대 외교를 계속 유지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경 출신의 신진 관료들, 뭐 정지삼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때 이제 정지삼의 추천을 받고 이제 올라온 노총이라는 승려가 뭘 주장하냐면 서경 총독을 내세요. 이게 이제 직위세왕설과 이제 관련된 건데 개경은 오랫동안 이제 수도했기 때문에 지위가 쇠퇴했다. 그래서 수도를 서경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록이 이 고려사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모총의 글을 올리기는 신등이 서경 이모녀 땅의 분이 음양가만 대하사다. 그래서 만약 궁궐을 옮기시면 천하를 합병할 수 있으며 금나라가 패배를 가지고 항복할 것이며 36개국이 다 신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도만 옮기면 금나라가 이제 뭐냐면 항복하고 주변에 있는 36개국이 알아서 신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와 동시에 뭘 주냐면 칭제권원을 주장하고 궁극정벌을 주장하죠. 예. 그래갖고 칭제권원을 했다. 정지상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모충과 칭제권원하고 궁극정벌을 이제 주장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금나라가 그 당시에 북송도 멸망시킨 나라인데 우리가 뭐 궁극정벌을 한다고 해서 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김부식이 반대를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 김부식을 중심한 개경파와 서경파 이거 이제 갈등이 일어났고요. 잠깐 그 밑에 보면 다음 장 가보면 서경촌도 둘러싼 각 정치 세력의 주장도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모총하고 윤원이하고 김부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모총 있고 그 김부식의 중간파가 윤원이야. 자, 윤원이는 화평 윤씨 출신이죠. 그리고 그 윤간의 아들이야. 윤간의. 참고 윤간은 문벌 귀족이에요. 이 사람도. 예. 자, 하여튼 윤간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김부식의 주장과 모총의 주장을 좀 섞었어.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요거 기출 나왔죠. 그래서 김부식이 모충이나 정지상도 싫어하지만 이 윤원이도 은근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충이 난이 나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심증호 이 사람을 의심해서 저쪽으로 지방으로 낙항시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모충의 중점은 뭐냐? 일단은 연호를 사용하자. 아까쯤에 궁극을 정벌하자. 그 다음에 어디를 옮기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연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자. 이걸 주장하죠. 근데 윤호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연호 사용까지 인정해.
그렇지만 대안한 말에 참여하지 않았고라는 말이지. 자, 정지상과 같지 않다라고 했죠. 이것만 인정하지만 궁극정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석영천도 반대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연호 반대하죠. 이 김부식이 연호 사용하는 것에서 되게 뭐냐면 반대했던 인물이야. 그래서 삼국사기에도 그런 기능이 나오죠. 예전에 한번 기 나왔는데 신라가 연호가 사용하니까 "어떻게 조그만 나라가 연호를 사용하냐." 연호 사용을 상당히 반대했던 인물이야, 이 사람이. 그 "금국정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지금 금나라가 강한데 이걸 하냐. 안 되고." 석영청도 당연히 반대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다만 이 김부식은 윤호인을 오해했어. 윤호인은 그 서경파와 결탁한 인물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윤호인이가 정지상과 결탁하여 서로 죽기를 맹세한 당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김부식의 인식이에요. 근데 윤호인 입장으로는 무슨 말이냐. "난 연호 사용만 주장한 거지 궁극정벌이나 서경정 그 천도는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에 대해서 인제 반대 견해가 있다. 중간파적 견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자, 자료 1 번하고 자료 2 번을 통해서 칭지근원과 서경천도에 대한 모청과 윤원희의 견해를 써보자. 자, 모청은 칭지근원과 서경천도를 주장했고 윤원희는 칭지근원을 동의했으나 서경천도에 반대했다는 거, 건국정벌도 반대했던 거고 김부식은 다 반대했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읽고 자료 3 번에서 김부식은 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 있는지 써보고 모청의 난이 일어날 때 역할 서술해보자 이렇게 했죠. 자, 김부식은 문벌 귀족 출신이잖아요. 김부식은 첫째 또 국가주의자예요. 그래서 금의 형세를 볼 때 너무 강성이 되어서 조공을 통해 나라를 보존하는 걸 주장했고 사대 외교를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모총이 석영의 난을 일으킬 때 김부식은 석영총을 지지한 정지상 같은 세력들을 제거하고 난을 진압했어. 원래 김부식하고 또 정지상 간에 사이가 안 좋아. 김부식은 다 사이가 안 좋아. 모총도 그렇고 정지상도 그렇고 윤원희도 그렇고 이거 독불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좀 외골 쓰고 그래 가지고 정지상하고 인제 김부식이 문장되기로 했는데 그래서 김부식이 딸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묘종의 난이 나는데 이걸 모종이 김부식 예전에 정지상하고 같이 친하니까 그 같이 정지상도 가담할 걸 보고 개경에 있는 정지상을 다 죽여 버린 거야. 근데 정지상하고 모총이 의견이 동일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 정지상이 모총의 난에 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이 왕의 허락을 받지는 않고 모종의 난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아 이거 정지상도 같은 무리다.' 해 가지고 정지상을 제거시켜 버렸던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컴플렉스가 좀 강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있고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 세력은 오총들이 주장한 서경청도, 칭지견원, 궁극정벌, 36개 조공설 등 비현실적인 내용이며 서경청도나 궁극정벌은 민생의 곤란과 사회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볼 땐 김부식이 많이 맞아요. 이게 힘이 있어야지 뭐 모총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뭐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을 치자는 논리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총의 석연총독론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해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총은 "개경의 지덕이 세하고 석영의 지덕이 왕성하므로 천하를 아울 수 있고 금도수소 항복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개경천도를 주장했고 근데 처음에 인제 인종도 혹해 가지고 한번 어 선도하려고 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조작극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철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제 그 김부식이 이제 아니 모총이 반란을 일으키죠, 서경에서. 그래서 정지상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모총이 이제 단독으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국골 대의, 연월 청계, 그리고 청견 충의견에서 이렇게 이제 군대 명칭을 어 정하고 자주의식을 표현했다는 거. 그렇지만 김부식에 의해서 1년 안에 진압이 되죠. 이렇게 진압 경로가 이렇게 있죠. 참고로 김부식은 문인이었지만 총사령관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중서문화승 제신이 이거 총사령관을 겸직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총사령관들은 대부분 문인들이에요, 문인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그 강감청이나 김부식이나 이런 사람들 문관 출신이야, 문관 출신들. 예. 자, 결과를 보면 군사제도가 약화됐고요. 서경의 군사제도 약화됐죠. 그래서 조이총이 난 때 완전히 폐지된 거죠.
그리고 서경색의 몰락과 개경색의 심의 균형이 깨졌어요. 예전에 개경색들을 좀 서경색들이 이제 커터제를 통해서 많이 올라갔고 견지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런 균형이 깨졌다. 그리고 그 문신색이 커지고 상대의 왕권이 약화됐다는 거. 자, 의인을 보면 자, 의보다는 이제 영향이라고 보나? 하여튼 의인은 좀 긍정적인 건데 하여튼 보면 자, 이자기를 난과 더불어 기숙사의 패단을 모순히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있고 평가를 볼게요. 자, 이 신채호가 뭐냐면 신채호가 모종의 성형천도 운동을 평가를 했죠. 자, 조선 역사상 일천의 제일 대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동아일보에 평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 독립된과 사대다, 진취세력과 보수의 투쟁을 봤어요.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서경훈 천도를 주장했던 사람들 얘기고 사대당과 여기는 뭐야 문벌 귀족들이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주로 이제 그 노총도 있고 정지상도 있고 그래요. 그다음 윤원이도 여기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모총의 이제 뭐냐면 서교총동운동 모천의 반란에 대해서 그 당시 김부식이 아니 그 당시 신채호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해서 이제 뭐냐면 그 전에까지는 되게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기상이 요 이후부터는 사대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마치 모총의 난을 어, 아쉬워하고 모총을 높이 평가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요 서경파 안에는 모총 외에도 정지상이나 윤원희 같은 사람들이 있어. 특히 이 윤원희 같은 사람들 상당히 높게 평가죠. 예, 여기 서경파보다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서경파는 아니지만 그 개경 기족이죠. 문벌 기족이란 서경의 어떤 파에 좀 약간 입장을 수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원희 이 사람을 되게 높게 평가해요. 윤원희가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고 요 정도 친재경을 했으면 되는데 무슨 서경총동이 건국정부를 하면서 이거 안 도와주니까 반란일으키냐. 그것 때문에 이 모청회 때문에 이제 예전에 나름대로 좀 남아있었던 진취적이고 이런 것들 자주적인 기상들이 없어지고 완전히 김부식 독단에는 사대당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서경촌도를 주장하는 묘총의 경고만동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묘총의 난 자체를 뭐냐 부정적으로 본 거야 이 사람은요. 예. 신재건원만 주장한 윤원희의 신중한 경청이 채택되지 않아 사대부인 김구식 무예에 타도당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해서 민족정신이 난가사상이 쇠퇴하고 사대주의 학살이 계기했다. 왜냐면 견제세력이 아예 없어졌잖아. 앞에서 말했던 개경세력과 아니면 서경세력과 서경세력에 어제 지지하는 강남 좌파 같은 윤원희 세력들도 이제 소리가 묻히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김구식 같은 문벌기족 세력들만 소리만 높여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가 사상이 되고 사대주의가 확산이 계기가 되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 반포했던 그 내용이고 이게 나중에 조선사 연구초에 실려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 조선 역사상 일천의 제일 큰 사건이 아니었느냐. 그래갖고 노총이 패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모총의 그 반란일으킨 거에 상당히 비판적으로 받고 그것 때문에 김부식이 독단적으로 나라를 운영해서 윤호인 같은 신중한 결정들이 채택되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난갈사상이 세트하고 사대주의 학생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 근데 교과서에서는 마치 이걸 앞뒤로 다 빼고 노총을 이제 그 뭐냐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노총의 난이 지났다는 걸 안타깝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노총과 모총의 난을 비판을 했던 거야. 얘기하는 그 신치현은. 그래서 윤원인을 두둑해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윤원이가 나온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노총에 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신정권 시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